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챕터 2 분노의 정치, 포퓰리즘 우파.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정치는 더는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부족전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극좌 극우 종언과 포퓰리즘 좌우 등장. 20세기까지 극단의 정치는 비교적 명확했다. 극우는 파시즘, 나치즘처럼 군국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웠다. 극자는 공산혁명과 계급투쟁을 전면에 내걸었다. 양쪽 모두 국가와 이념을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대 국가 또는 계급 대 계급의 전선을 긋는 방식으로 대립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이 도식은 설득력을 잃었다. 전차를 앞세운 침략주의도 볼셰비키 혁명을 외치는 계급 봉기도 더는 없다. 대신 오늘날 정치적 극단은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고 있다. 포퓰리즘 좌파는 더는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설파하지 않는다. 대신 복지 확대, 기본소득, 기후정의 같은 생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포퓰리즘 우파 역시 과거 보수주의가 법조인, 언론인, 관료 같은 엘리트의 권위에 기대던 모습과 달리 오히려 대중주의적이다. 이들의 무기는 국가주의적 권위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라, 규제를 풀어라,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라는 생활 밀착형 언어다. 좌우가 다르다고 하지만 실은 닮았다. 생존과 정체성을 매개로 대중을 동원하는 생계형 카르텔 혹은 팬덤 정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더 이상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집단 대 그 집단의 파편화된 전투로 변마한 것이다. 교조적 다원주의가 불러온 역풍. 흥미로운 것은 교조적 다원주의가 오히려 전통적 가치 복권의 필요성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가치가 평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 삶에서는 새로운 검열과 규율로 작동하자 이제 그만을 외치며 과거의 단순하고 확고한 질서를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스페인은 그 전형적 사례다. 좌파 정부가 여성부를 앞세워 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교육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거셌다. 가톨릭 문화의 뿌리가 깊은 스페인 사회에서 과도한 젠더 행정은 오히려 가족과 전통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적 심리를 자극했다. 한국에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정치적 분열의 축으로 떠오른 것과 괴를 같이 한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인종, 이민 문제를 둘러싼 좌파의 교조적 담론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정상적인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는 자녀의 젠더 이슈를 계기로 좌파 문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대표적인 테크 기업 CEO가 좌파적 다양성 교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대중불만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여겨졌다. 이 반발은 단순한 문화전쟁이 아니다. 법조, 언론, 학계, NGO 같은 전통적 엘리트가 진보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정의하면서 자신들은 그 규범 밖에 서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상 또 다른 특권으로 읽혔다. 그 결과 교조적 다원주의가 낳은 아이러니는 바로 전통적 가치의 귀환이었다. 복지국가 북유럽에서 솟구친 공정, 질서, 성장. 청년 세대는 점점 더 복지 의존보다 기회의 공정을 원한다. 스웨덴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국가의 상징이었던 스웨덴은 오랫동안 관대한 이민 정책과 높은 세금, 넓은 복지를 자랑해왔다. 그러한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통합 실패와 치안 불안이 겹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럽 최고 수준으로 기록된 갱단 범죄와 치안 불안이 겹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질서 강화와 공정 경쟁을 요구하게 되었다. 상속세 폐지는 상징적 전환점이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해 기업 유치와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케아, H&M과 같은 대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던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성장이 곧 복지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 지형에도 반영되었다. 스웨덴 민주당은 원래 극우 이미지의 소수 정당이었다. 그러다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며 반이민, 반EU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금은 온건당과 함께 우파 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핀란드에서는 국민연합당이 고용, 혁신, 기회의 공정성을 앞세워 2023년 총선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얻었다. 노르웨이에서도 우파 정당들이 공정, 경쟁, 질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전통 사회민주주의 복지 담론을 대체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 나눠주기가 아니라 실력에 따른 보상과 안전한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회의 사다리인 것이다. 스트롱맨의 유혹, 혼돈에서 질서를 향해. 정체성 갈등, 포퓰리즘, 정치 불신이 누적되는 사이 북중러의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는 군사 외교 전선에서 오히려 안정과 질서를 과시해왔다. 혼돈에 빠진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이 질서의 역설은 국민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단순한 슬로건에 매력을 부여했다. 그 상징이 바로 트럼프가 내건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무질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토론과 타협이 아니라 더 강한 질서를 향해 눈을 돌리게 만든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트롱맨에 대한 갈망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강권적 리더십을 정당화하는 토양으로 변한다. 2025년 9월 현재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국가 마비 운동은 민주주의 제도가 흔들릴 때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2018년 노란 조끼 시위가 불평등과 엘리트 불신의 분출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대표성과 효력을 잃었다는 분노의 폭발이었다. 연금개혁, 에너지요금, 생활비, 치안 문제까지 뒤엉킨 채 시민들은 더 이상 의회와 대통령,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혼돈은 결국 시민들의 마음을 더 많은 토론이 아니라 더 강한 질서로 향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분열만 낳는다는 회의론 속에서 국익 질서 통합을 단호하게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 귀환할 공간이 열린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깊어질수록 시민은 더 강력한 리더십과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게 된다. 방종과 위선으로 무너진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 포퓰리즘이 만들고 있는 정치적 무질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전쟁 위험, 이민 문제와 정체성 갈등, 치안 불안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더 많은 합의가 아니라 더 강한 질서를 원하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국경을 허물고 신냉전의 이념 장벽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오히려 각국 내부 정치의 극단화였다. 자유무역과 개방은 세계화를 촉진했으나 동시에 각국의 중산층과 노동계층에 불안과 불만을 남겼다. 그 결과 각국의 국내 정치 무대는 친미 친중 세력의 각축장이 됐고 극단적 진영 대립이 일상화되었다. 트럼프의 후광 속에서 나이절 페라지의 영국 개혁당,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폴란드의 카롤 나브로츠키,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로 같은 정치 세력이 부상했다. 이들은 국익 우선과 강한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트럼피즘식 포퓰리즘을 재현했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문제 등을 지렛대로 삼아 여러 경로로 직접적으로 여러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등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은 상당 부분 이러한 외부 개입과 무관하지 않다.
좌파가 집권했던 네팔은 청년 주도의 시위가 친중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며 국내 분열상이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더도그의 민생 우선 정치. 과거 군국주의적 극우와 다른 성격의 신우파의 등장은 기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기반한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전통적 엘리트의 지식 정보 독점은 붕괴되었다. 판사, 검사, 교수, 언론인의 말은 더 이상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영업자, 중소기업민, 농민, 플랫폼 노동자 같은 현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신우파가 언더독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최적의 도구다. 트럼프는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구호를 반PC주의, 제조업 부활, 반세계화 구호와 결합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했다. 2021년 미국 의회 난입 사태를 이끈 구호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기득권 제도에 대한 불신이 집단적으로 폭발한 결과였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곧바로 우리는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서사로 전환되었다. 이 불신의 서사는 곧 질서의 약속과 결합하며 스트롱맨의 귀환을 정당화했다. 오늘날 신우파의 부상은 단순한 극단주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위선과 방종을 넘어 생활세계의 대변자를 찾으려는 대중적 요구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극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유럽 정당들의 유연한 변화다. 프랑스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은 과거 침략주의, 인종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선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에너지 가격 인하, 연금 개혁 등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프랑스 정치 엘리트가 외면했던 생활비 위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엘리트가 아닌 국민 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했다. 결과적으로 그 이미지를 벗고 민생주의 우파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비슷하다. 그는 과거 네오파시스트 계보와 무솔리니 지지 발언으로 극우 우려를 샀지만 집권 후에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안정, 가족 정책에 집중하면서도 EU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민, 난민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 외교 정책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피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자 무솔리니라는 프레임을 벗고 대안적 중도 우파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르펜과 멜로니의 사례는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과거의 극우가 반체제적 구호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신우파는 생존과 정체성을 매개로 한 언더독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 우파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과 신우파는 단순한 정치적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교조적 다원주의, 정체성 정치가 만들어낸 혼돈 속에서 각국 시민이 강한 리더십과 민생 중심의 정치 조합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극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회복의 유일한 출구. 오늘날 양극화의 정치 토양은 이념보다 민생과 질서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세계화가 남긴 불평등과 정체성 갈등, 교조적 다원주의가 만들어낸 피로감 속에서 시민들은 점점 더 내 삶을 지켜줄 정치를 원한다. 그러나 기존 정당과 엘리트 정치가 이 요구를 타협과 협의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계속해서 더 강한 리더십을 주문할 것이다. 정치가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은 분명하다. 첫째, 민생 중심의 실력주의와 공정한 기회를 복원해야 한다. 규제 혁파, 일자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 정치의 과잉을 넘어 다원주의와 전통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다수 시민의 상식과 생활 세계를 도덕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셋째, 강한 리더십과 법치주의, 권력 분립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한 리더십은 민생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시 전체주의로 회귀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견제해야 한다. 결국 답은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강한 리더십과 민생의 결합, 그것이 양극화 시대 민주주의의 회복의 유일한 출구다. 포퓰리즘과 신우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구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이 에너지를 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제도 속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유럽 우파의 부활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네, 심규준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챕터 2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